네, 얼굴을 덮는 하얀 마스크, 그리고 아주 깊게 눌러쓴 모자. 이 형사사건의 범인이 언론의 모습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단골 소품들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고 해도 이 법률에 따라서 신상공개가 결정되지 않는 한 자신의 얼굴 그리고 이름이 노출되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내 얼굴을 당당히 공개하겠다고 나선 범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 다룰 사건의 범인들 얘기인데요. 사건은 광주 북구에서 은퇴 후에 혼자 살고 있던 7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난 2016년 5월 8일 어버이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남성의 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남성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이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신에는 원한 범죄를 의심케 하는 흔적이 아주 많이 발견됐습니다. 둔기에 흉기까지 사용해서 시신의 얼굴과 치아를 아주 과도하게 가격하고 훼손한 흔적이 드러났던 건데요. 범인은 비교적 빨리 검거됐지만 경찰은 언론에 내 얼굴을 공개해도 좋다는 아주 당당한 범인의 태도 그리고 그들의 치밀한 범죄 계획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데요. 홀로 사는 70대 남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 범인은 보장된 권리도 마다하고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나선 걸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자, 일단 70대 남성 시신이 너무 참혹한 상태였어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원한에 의한 살인의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일단 흉기, 둔기가 여러 개 발견됐고요. 여러 개요? 예, 아까 이제 우차장님 말씀대로 이 시신이 좀 알아보기 힘들 만큼 얼굴 부분이 좀 훼손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또 이 피해자가 너무나 떳떳한 태도를 보였고요. 그래서 경찰은 범행 현장 자체에서 상당한 원한과 증오가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70대 남성에게 원한과 증오를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 이제 용의자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그 사건 발생 당일에 그 집을 들어갔던 두 사람이 있었다면서요? 네, 용의자가 의외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빠르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사건이 발생한 날 새벽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감싼 한 쌍의 남녀가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는 영상, 지금 보시는 영상인데요. 아파트 계단을 통해서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리고 가방까지 맨 사람이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날이 밝은 뒤에는 다른 옷을 갈아입고 큰 가방을 메고 지금 옷이 완전히 바뀌었죠. 손에 커다란 꾸러미까지 들고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전후 시간대가 바로 이 70대 노인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 시간대였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은 이 남녀가 70대 남성 살해범으로 보고 이들을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정황상으로 봐서는 저 두 사람이 굉장히 유력한 용의자인 것 같거든요. 저 사람들 누구였나요? 생각보다 용의자를 특정하는 게 이제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이제 사망한 사람의 이제 자식들, 남매였습니다. 그럼 아들과 딸이 아버지를 죽인 것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독립해서 살고 있었거든요. 이 네. 남매 같은 경우에는 40대 남매입니다. 근데 두 사람은 이제 사건 당일에 이제 행적을 좀 보면 오전 2시 30분쯤에 저렇게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아파트 계단을 통해서 아버지 집에 이제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이제 살해하는 그 범죄 행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날 오전 9시쯤에 저렇게 복장을 갈아입고 다시 집을 빠져나온 건데요. 경찰은 그 저 CCTV를 보고 저 40대 남매 2명을 유력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습니다. 살해를 한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검거를 한 이후에 경찰 조사에서 보인 행태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존속 살해가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서 기자들이 오거나 언론 매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통 범인들이 그 보도 매체가 할 때는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쓰거나 마스크를 가려야 원칙인데 네. 이 두 남매는 좀 전혀 뜻밖의 행동을 했어요. 누구나 가려야 되는데 오히려 모자를 벗고 마스크를 벗고 얼굴 당당히 보인 거예요. 아, 내가 얼굴을 공개하겠다. 그렇죠. 공개하겠다 본인이 동의를 한 거예요.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얼굴 실명을 신상 공개하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서
당당하다는 듯이 보였기 때문에 그 언론 매체도 그렇지만 형사들도 상당히 놀랐던 거죠. 굉장히 이 얼굴을 공개한다는 건 흉악범들도 특정한 기준에 위해서 맞아야 그렇죠. 이제 공개를 하는데 예, 이렇게 힘이어서 스스로가 얼굴을 언론에 노출하겠다고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잖아요. 떳떳하거나 아니면 죄가 없는 사람들 가능하지만 네. 이렇게 그러니까 존속 사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힘든 행동을 한 거죠. 자, 아버지를 살해하고도 당당하다면서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고자 했던 남매. 긴급 체포 직후에 경찰서로 이송될 때의 모습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제 얼굴과 제 실명 그리고 다른 어떤 개인적인 어떤 신상은 공개하셔도 좋고요. 제가 동의합니다.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자, 두 남매가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날은 공교롭게도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죠. 어버이날에 아버지를 저렇게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것 자체가. 근데 남매가 처음에 이제 범행 동기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면서 밝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서 뭐라 그랬냐면 시종에 관한 아버지에 대한 분노라든지 적개심을 계속해서 드러냈던 거예요. 네. 아버지가 그러니까 치매에 시달리는 어머니의 요양급여를 받아서 네. 어머니가 아니라 다른 여자를 만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이제 혼인 생활을 보면 매번 어머니를 이제 폭행하고 학대했다. 그래서 마치 사실은 본인들의 행위가 타당하다라는 취지의 그런 발언들을 했는데, 어쨌든 본인 스스로 이제 머릿속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나의 범죄는 뭐 합리적이야, 정당화될 수 있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이제 범행 자체가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검거 이후에 계속해서 아버지에 대한 그 강한 원망과 분노감을 표출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이 남매가 주장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못되게 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망이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건데 실제로 그랬나요? 이 남매들이 마음속에는 이제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있었고 5년 전에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숨진 남성의 아내죠. 이 아내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장애도 생기고 치매까지 생겼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요양병원에 보내자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매가 격분해서 아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지로 어머니를 모셔서 따로 모셨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아버지 없이 그냥 남매가 장례를 치르면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졌고 따로 나와서 사는 것 정도를 떠나서 아예 교류를 안 하는 수준이 됐던 거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자신들도 학대를 했다는 게 이 남매들의 주장인데요. 아들 같은 경우는 2010년과 2011년쯤에 아버지가 하도 폭행을 해서 법원에게 2차례에 걸쳐서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아냈다고 주장을 했고요. 물론 또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 아버지와 이 다툼 끝에 아버지에게 아들이 폭행당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도 수차례 폭행과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글쎄요, 이 부분이 정말 얼마만큼 법원이 받아들였을지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남매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학대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경찰이 본 범행 동기는 또 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2012년부터 남매가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딸이 2011년 9월 달에 퇴직을 했어요. 하고 공무원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중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이 없었는데 퇴직금으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경제적으로 좀 쪼드는 상태에 있었고, 그런데 아버지는 보니까 아버지 명의로 한 1억 정도의 아파트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2011년도에 어머니가 사망할 때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그 사망할 때 보험회사랑 보상금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찰 조사에서 그런 앞서 말한 대로 그런 학대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돈이 아버님이 갖고 있고 두 사람은 경제적으로 쪼달렸고 더군다나 한 달 전쯤에 와가지고 아파트를 아들이 자기 이름으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소란을 피웠던 것 같아요. 이게 경찰 조사에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 하면은 그런 이유보다는 경제적인 문제로 금전적인 문제가 있구나라고 경찰은 판단을 한 거죠. 자, 뭐 범행 동기에 대해서 경찰과 또 당사자들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명확하게 그렇죠. 밝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계획 범죄 부분은 확실한 것 같죠? 예, 그런 정황이 많이 보였습니다. 첫째, 이제 범행 도구 같은 것도 현장에 있던 흉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미리 범행 도구를 샀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트에서 범행 도구를 사는 장면이 포착이 됐고요. 네. 또 범행 후에 시신이 부피하면서 나는 냄새를 없애기 위한 도구까지도 구입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또 지금 저기 이제 마트에 가서 범행에 필요한 도구들을 구입하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범행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범행이 늦게 밝혀지기 위한 도구까지도 이제 준비를 했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치밀하게 준비를 한 정황이죠. 또 아까 이제 CCTV 화면에도 보셨듯이 들어갈 때 옷하고 나올 때 옷이 다릅니다. 말하자면 이제 범행 후에 혈흔이 튀었을 때를 대비해서 갈아입을 옷까지 준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아버지 이 부친에 대한 살해가 사실은 이날 처음 시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5월 6일, 7일, 8일 세 차례에 걸쳐서 시도가 됐었는데요. 앞 두 차례는 집을 방문했는데 마침 이제 부친이 집에 없어서 살해를 면했고요. 기어이 세 번째 5월 8일 어버이날 찾아가서 그 집에 계신 부친을 상대로 범행을 했던 것입니다. 정황상으로는 정말 계획 범죄는 확실해 보이네요. 예. 실제 이제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해외로 도피하려고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범행 이틀 전에 이삿짐을 싸고 이삿짐센터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오피스텔에 살았는데 그 보증금을 빼달라고 연락한 것 같아요. 그리고 범행하기 전에 그 출입관리소에 거주가 일정치 않은 사람도 외국 갈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아마 이게 녹취가 됩니다. 그리고 유럽행 항공권을 구입하려고 여행사에 물어봤고 그것도 녹취가 돼요. 뿐만 아니고 구청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여행사 이래가지고 해외 여행 문제를 통화한대요. 그러니까 통화 내용을 보더라도 내역은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두 사람이 범행한 후에 해외로 도주하게 되면은 경찰 수사권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안전하게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가 보였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한 거죠. 자, 다행히 도피하기 전에 붙잡혀서 다행입니다. 유치장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행동 보였다고요? 그러니까요. 아버지를 살해하고 유치장에 갔으니까 되게 우울하거나 이런 표정을 보이는 게, 반성하는 표정을 보인다든지 이런 게 일반적인 이제 범인의 행동일 텐데, 수감된 다른 이제 재소자들이랑 웃고 떠들고 대화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고요. 유치장에서 나오는 밥이 맛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경찰에게 사식을 먹고 싶다면서 밖에 있는데 돈을 좀 찾아달라는 부탁까지 했는데요. 이 아들이 이제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재판에서 심신미약이라든지 이런 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도 당시 나왔는데, 법 공부를 되게 오래 했다고 그래요. 고시 공부를 오래 한 게 아들이라고 하는데, 법을 되게 알고 정신감정 신청 같은 것을 목표로 하고 이런 행동을 보인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당시에 나왔습니다. 자,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많았는데, 그럼 혹시 재판 과정에서는 어땠나요? 재판 과정에서 이제 아들이 누나의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로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사실은 이제 증인 선서를 하기까지 했는데 그 이유가 누나의 변호인 측에서 이제 이 아들을 증인으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여줘서 증인으로서 이제 선서를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게 뭐였냐면 누나는 전혀 이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 장소에는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나가 세탁기 뒤에 숨어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나 혼자 범행을 했다. 그렇습니다. 나의 이제 단독 범행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사실 검찰은 이 남매가 재산을 노리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이제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흉기와 둔기로 본인을 이제 위협을 해서 아들 입장에서는 나는 이걸 방어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아버지가 사망을 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해서 결국에는 나도 정당방위를 한 것이다라는 이제 취지겠죠. 그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들은 나 혼자 범행을 했다. 그리고 정당방위였다. 그리고 재산 노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검찰은 공범이었다. 둘이 본 것인데, 양측의 주장이 굉장히 팽팽한데, 변호사님, 재판부는 어떻게 결론 내렸죠? 예, 재판부는 일단 그 동생의 그 주장, 그 누나가 단독 범행이라는 그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둘 다를 유죄 인정을 했고요. 네. 이 범행 자체를 굉장히 죄질이 나쁘게 판단했습니다. 일단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의 폭력 성향 때문에 좀 괴로움을 겪었다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첫 번째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계속 일관해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 그다음에 또 피해자, 그러니까 부친의 폭력 성향만을 부각해서 이렇게 자꾸 항변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또 고인이 된 부친의 어떤 마지막 예의까지 저버린 게 아니냐, 이렇게 또 판단했고요. 그리고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고, 설사 이 고인이 과거 또 폭력 성향으로 가족을 괴롭혔다고 하더라도 이 살인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하면서 아들은 징역 20년,
딸은 징역 18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들 징역 20년, 딸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결국 어버이날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게 된 사연 판결의 재구성으로 살펴봤습니다. 씁쓸하네요.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